안녕하세요. 리타의 볼륨을 높여요입니다. 오늘은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유태인의 지혜 두 번째 영상과 음성으로 가져왔고요. 오늘 주제는 위기관리입니다. 이 책에서 위기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읽어드릴 거고요. 또 구체적인 위기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유가 있는 자는 벼랑 끝에서도 사방을 살핀다. 극히 절망적인 상태에 직면한 자 또는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자는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보다 비옥한 땅을 찾아서 과감하게 뛰어내린다. 그것이 극도로 궁핍한 생활에서 탈출하는 자들의 공통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 마음의 지성이라고 하는 감성 지수이다. EQ라고 하죠. 극한 혼란 상태에 빠지면 신체는 균형을 잃고 결국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만다. 그러나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벼랑 위에서도 사방을 둘러보며 상황을 살필 수 있다. 또 마음의 여유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음의 여유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필코 살아남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주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주기 때문이다. 강자보다 약자가 위기 관리에 강하다. 유대인의 조상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기원전 1700년경에 걸쳐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를 왕래하며 무역에 종사하면서 유목도 겸하고 있었다. 당시 유목민은 지주 등 자산가의 양이나 염소를 맡아 방목하고 그 대가로 매년 가축이 증식한 만큼의 보수를 받았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율법, 예컨대 하무라이 법전에 양치기는 자신이 맡은 가축의 보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타자의 습격 등 불가항력의 사고를 제외한 가축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자 이외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현재 남아있지 않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자나 권력가의 주장은 우선시되고 약자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무작정 참는 것이 세상의 관례처럼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약자는 출세하기 어렵다. 그 옛날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닌 이방인이나 유랑민이었던 유대인 조상들 또한 약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고가 일어난 경우 약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큰 관심을 가졌다. 그 한 예가 앞에서 제시한 늑대의 습격에 관한 내용이다. 위기 관리를 위한 모의 실험인 늑대의 습격과 관련된 사고방식은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는 오만한 강자로부터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네, 여기부터 위기 관리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올 텐데요. 위기에 대한 관념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내용이 간단하진 않아서 조금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위기관리 1단계, 유사사건을 가정하고 수량적으로 파악하라. 늑대 한 마리가 가축을 습격한 경우는 불가항력의 사고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늑대 2마리의 습격은 불가항력이다. 이것은 곧
사자의 습격이 불가항력의 사고로 인정된다면 같은 맹수인 늑대의 습격에 의한 가축 피해도 양치기의 책임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늑대는 사자보다 몸집이 작고 그 움직임 또한 반드시 인간을 압도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늑대는 인간이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늑대의 습격에 대해 양치기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늑대가 2마리 이상 습격해온 경우는 어떠한가? 사나운 늑대 2마리가 양쪽에서 덮쳐온다고 했을 때 양치기의 수비력은 분산되고 양들을 늑대로부터 보호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늑대 2마리가 습격해온 경우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해야 한다. 참고로 말하자면 히브리어의 명사는 단수형, 양수형, 복수형의 3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히브리어의 독특한 의식 구조가 있다. 사물의 형상이 하나인가, 둘인가, 아니면 셋 이상인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비단 위기 대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은 늘 시야를 넓히기 위해 눈앞의 현상이나 과제를 다른 유사한 사건에 적용시켜 본다. 즉, 유사한 사건을 놓고 같은 논리를 펼치는 가운데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물을 수량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위기관리 2단계. 위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라. 그렇다면 적의 수량만 정확히 파악하면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 양적인 파악과 더불어 상황 전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위험 요인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가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탈무드의 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2세기 중반 무렵 팔레스티나의 유대 사회에서 꽤 영향력이 있었던 랍비 유다는 사물을 수평적으로 수평 방향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전체적으로 내려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랍비 유다는 늑대떼 중에서 한 마리만 습격해와도 불가항력이다 라고 말했다. 직접 습격한 것이 늑대 한 마리일지라도 그 배후에 다수의 늑대들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 위협에 눌려 양치기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늑대뿐만이 아니라 들개의 습격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가능한가 하는 새로운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탈무드는 랍비 메일의 말을 인용하여 들개가 2방향 이상에서 2마리 이상이 습격해온 경우 불가항력이라고 한다. 이 추론을 더욱 발전시키면 한 마리 늑대에서 2마리 늑대로, 또 늑대 무리에서 들개로, 또 완전 부장한 도적대까지 이런 식으로 확장돼서 위험 요인의 폭이 점점 넓어져 간다. 양측이 한 사람의 책임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도적대, 사자, 곰, 구렁이 등의 습격 또한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며 양치기는 그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듯 유대인들에게는 추론을 통해 위험 요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위기 관리를 위한 필수 요소였던 것이다. 그 다음 위기 관리 3단계. 위험 영역에는 절대로 출입하지 말라. 함무라비 법전은 메소포타미아의 부유층이나
상인 사회를 배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민들끼리의 소송에 관한 법령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그러나 양측의 일과 관련된 내용은 대략적인 규정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 반면 유대법에는 약자의 책임 범위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법 제정자의 입장에 따라 같은 문제라도 그 대응 방법이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두 법은 사고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때문에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사전에 확실히 파악해 두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다른 한편, 확실히 파악된 위험 영역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탈무드에서 야수의 무리나 강도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양치기가 가축을 데리고 들어간다면 불가항력의 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그 때문이다. 유대 사회에서 예측할 수 없었다는 사고방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용납되지 않으며 위험 가능성을 모두 점검하여 그 가능성이 있는 곳에 접근하지 않은 자만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신이 현재 직면해 있는 늑대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 마리인가? 두 마리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늑대 외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은 없는가? 작은 개 한 마리이기 때문에 덤벼들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방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두 방향 이상으로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 그만큼 주의력과 저항력도 분산되어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지 않는가? 특히 급박한 상황의 경우라면 한 가지 위험 요인일지라도 그 배후에 더 많은 문제나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가?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인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최대한 그것들을 예방해 왔던 것이다. 네, 이렇게 조금 일단 위기에 관련한 관념을 구체화하는 부분을 읽어드렸고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지금까지 읽은 내용의 요점. 첫 번째, 마음의 여유가 있는 자는 벼랑 끝에서도 사방을 살핀다. 두 번째, 위험 영역에는 절대로 출입하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단 위기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거를 조금 관념적으로 나눠놓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어떤 것이 지금 위기인지 나에게 그것을 현재 시점에서 그냥 옆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위에서 붕 떠서 이 위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위기 요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이고 어디까지는 내가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위기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위기가 없을 때 위기를 생각하라 라는 타이틀인데 저도 내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이럴 때 많이 무너졌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 그런 순간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좀 안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위기가 재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이 보완책이고 어떤 것이 피해야 될 것인가를 안정적일 때, 제정신일 때, 그 위기 상황을 좀 떨어져서 볼 수 있을 때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뭐 너무 불안하다, 나는 엄청 불안해질 때가 있다라고 하면 평소에 보고 싶던 미드를 아껴놓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단편적인 예인데 저는 그래서 정말 보고 싶은 거는 최대한 아껴놓거든요. 가장 정신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보기 위해서. 네, 이게 하나의 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저처럼 이렇게 단순한 그런 것처럼 준비를 해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여기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위기가 없을 때 위기를 생각하라.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위기 관리 대책을 경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 회사만은 절대로 사건에 말려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우리 회사는 우수한 사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은 세우려 해도 세울 수 없다 라고 말하거나, 위기관리 따위는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돈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전문가를 고용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거나, 결국 경영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대책은 늦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다음 세 가지 상황인 경우가 많다. 첫 번째, 최고 지휘자가 위기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 두 번째, 위기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세 번째, 설사 최고 지휘자에게 지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 상황이라는 긴장감 때문에 적절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네, 잠깐 제가 사족을 붙이자면, 이거는 단체를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지만 스스로에게도, 개인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적용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꼭 단체에 관련한 내용이 아니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이는 정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조직에서 비상시에 나타나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비상사태에서 인간의 능력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사고의 과잉 반응을 보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충격으로 전신마비를 일으키는 자도 있다. 소수의 사람들이 냉정하게 대처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전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인 사전 대책 방안을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한다. 두 번째, 현재의 인원, 자료, 위치, 교통, 운수, 창고, 비축 등을 정확히 파악한다. 세 번째, 대체 시스템을 점검한다. 네 번째, 긴급 사태를 대비한 조기 회복 시스템을 고안한다. 다섯 번째, 긴급 상황에서의 비용을 분석하고 예측해본다. 여섯 번째, 위기 관리 매뉴얼을 작성한다. 일곱 번째,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여덟 번째, 수시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개선한다.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한다. 두 번째, 두 번째, 현재의 인원, 자료, 위치, 교통, 운수, 창고, 비축 등을 정확히 파악한다. 세 번째, 대체 시스템을 점검한다.
네 번째, 긴급 사태를 대비한 조기 회복 시스템을 고안한다. 다섯 번째, 긴급 상황에서의 비용을 분석하고 예측해 본다. 여섯 번째, 위기 관리 매뉴얼을 작성한다. 일곱 번째,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여덟 번째, 수시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 중에서 3번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대체 시스템을 점검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저희 단체를 유기체로 보아도 그렇고 개인의 정신을 보아도 그렇고 어쨌든 컴퓨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그 부분이 망가졌을 때 전체가 망가지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부분은 자주 고장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주 고장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고장이 잘 안 나더라도 그거 하나 망가지면 대체할 다른 부분이 없어서 다 망가지게 되는, 전체 시스템이 완전 다운이 되는, 그렇게 만드는 그 지점이 취약 지점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죠. 시스템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개인이나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생각을 다시 해봤을 때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인 거예요. 자주 고장이 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부분이든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대체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 나라는 사람이나 어떤 내가 관리하는 단체나 그것은 계속해서 가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대체 시스템을 점검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집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8가지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위기라는 것을 굉장히 압도되기가 쉽거든요. 그것을 위에서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언제나 그 위기의 중간에서 내가 모든 시각을 차단당하고 그 안에서 고통받고 혼란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도 쉽지 않고 대응할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쉽지 않고 굉장히 언제나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떤 올바른 매뉴얼만 갖춰져 있으면 이것도 굉장히 쉽게 처리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좀 만만하게 우리 바라봐 볼까요? 우리의 위기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장 안정적인 순간에 매번 생각을 하되 계속 준비를 하되 이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아니 이거 한번 다뤄볼 수 있어, 적절한 위기 대응 방침만 있으면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라고 한번 접근을 바꿔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시각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 8가지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냥 이거를 들으시면서 8가지 중에 딱 하나를 찝으세요. 지금 무조건 하나를 찝으세요. 여러분은 찝으신 하나를 준비하게 되실 거예요. 8가지. 첫 번째,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한다. 네, 1번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한다. 2번, 현재의 인원, 자료, 위치, 교통, 운수, 창고, 비축 등을 정확히 파악한다. 세 번째, 대체 시스템을 점검한다. 네 번째, 긴급 사태를 대비한 조기 회복 시스템을 고안한다. 다섯 번째, 긴급 상황에서의 비용을 분석하고 예측해 본다.
긴급 상황에서의 비용을 분석하고 예측해본다. 6번째,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한다.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한다. 7번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8번째, 수시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개선한다. 수시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개선한다. 하나 찝으셨어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으신 거예요? 이 8가지 중에? 정하지 못하셨다면 여기서 아무것도 나는 내 위기에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1번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분석한다 에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내가 찝어드려 버렸네? 네. 네,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만약 여기 8번 중에서 어떤 지점을 찍으셨으면 거기서 이제 다시 스텝 나아가시면 되고요. 저도 이 1번 단계에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해서 기록을 해놓거든요. 네. 계속해서 왜냐면 나중엔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이게 왜곡돼, 기억이. 그렇기 때문에 발생했을 때 1일 내에 적어놔야 돼요.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그거를 객관적으로 다시 재고해보고 파악하고 이런 상태구나, 이런 것이구나, 위기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가지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만약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늑대가 무엇이든지 1번에서 시작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위기가 무엇이든지 늑대가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세 마리인지 그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해나가실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리타의 볼륨을 높여 여기까지였고요.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설아였습니다. 이 표지가 좀 구린데 좋은 밤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음성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